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 2545 청년 패널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숫자 끝자락을 간신히 부여잡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함께 정책 토론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작은 학교의 어떤 장점, 강점은 우리 학생들 개개인에게 또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또 집중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도심에서 체험할 수 없는 여러 또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생 수가 250만 명인데요. 네. 이 학생 수가 10년 전인 2013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한 해 태어났던 아이들의 수가 42만, 43만, 38만 명. 6개년도가 지금 250만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수가 23만 8천 명인데 이게 6, 7년 뒤가 되면 2030년 정도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은 진짜 160만, 180만 정도 2035년 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전남에서는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学校を維持する単位として村や町が存在していたわけですけども、平成の大合併においては、そうした村がまたは町が消滅することによって、学校を守りきれなくなったっていう課題があります。すなわち、村や町が学校を支える、学校が村や町を支えるというこの関係づくりが非常に重要だと思います。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교육 현장이 상당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도 장흥의 작은 학교에서 줄곧 근무해 왔는데 이 문제를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원 수도 줄어들고 교원 수가 줄어드니까 겸임 교사를 비롯한 개설 과목 수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여전히 음악도 미술도 진로도 다양한 교과와 다양한 교육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이러한 부분에서 자신들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전남형 기초정원제 기반 중고통합운영학교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하나의 교육 단위로 통합해서 운영하되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교육 과정이나 교원의 배치, 학교의 문화, 학교의 인프라, 그리고 마을을 아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에서는 이미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 정원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현실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고 통합 운영학교를 통해서 그간 개설되지 못했던 예체능 교과나 다양한 비교과 교과 교사를 동원을 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3 단계에서부터 이제 진로 연계 학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를 통합 운영 학교의 고교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한번 아이들에게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고등학교의 현재 학생 유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서 큰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교사 입장에서도 지금은 한 교사가 자신의 전공 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부담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작은 학교다 보니까 업무와 행정까지도 도맡아야 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너무나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학교에서는 교무행정 전담팀을 두고 또 중고 통합 동아리라든지 예술 체육 동아리 같은 것들을 합쳐서 운영을 한다면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과정의 질도 상당히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정책은 아무래도 지역과 마을이 함께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회복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라진다면 그 학교를 기반으로 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지역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교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남아 있는다면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를테면 AI 기반 메이커 교실이나 혹은 통합 도서관 혹은 체육 시설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도 교육 자산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어 나간다면은 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운영학교에 상당히 유연하게 겸임 발령 체계를 준다거나 혹은 복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에게 우선 배치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혹은 배치된 교사에게 지속적인 연수 지원을 통해서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발달을 좀 더 꾀할 수 있다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先ほどの韓国の中高一貫の狙いとして中学と高校を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規模を適正化するっていう話だったと思いますが、日本の場合はむしろ中学校と高校の間の溝といいますか接続の難しさ、つまり高校入試の存在をどう解消するかっていうことで進められたのが中高一貫になります。法制化されたのは1998年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前にですねもう私立学校の方は、早くから大学入試に焦点を当てるために中高一貫教育は行っていました。ですので、公立学校でその中高一貫教育を進めるにあたっては、そうしたエリート校にしないっていうことを、どうするかっていうのが、大きな課題となっています。で日本の場合、小学校と中学校は市町村立ということで基礎自治体立ですので、設置者が同じということで、非常にその一貫校を作りやすいっていう、そういう理由もありました。でもう一つはやはりその統廃合を、統廃合をある種ですね、ごめんなさい、規模を維持するために隣の学校と統廃合をするのではなくて縦に小学校と中学校をつなげることによって規模を維持するっていうこういう方策を取ったわけです。例えば、先ほどのように、中学校の先生が小学校に行って、教えたりとかですね、逆に小学校の先生が中学校の授業の支援をするっていうことも可能になっています。 교육부에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교원 배치 정책이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교사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교사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학년당 1학급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선생님이 1명, 과학 선생님이 1명 배치됩니다. 2학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회 선생님 2명에 과학 선생님 2명, 그리고 3학급 같은 경우에는 사회 선생님 3명에 과학 선생님 3명 정도가 일반적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목의 부족함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과목의 부족함은 바로 이제 학생들의 선택권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제 과목 개설이 학교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제 마을 고향에 있는 학교를 버리고 이제 도시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큰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군요. 교원 정원에 대해서 교원 정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다음 연도, 익년도에 교원이 몇 명 산출되는지는 행정안전부하고 기재부, 기획재정부라고 그러죠. 교원 인건비를 먼저 총회가 산출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총액이 산출되고 나면 이제 교육부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행규칙의 99%는 학교의 학생수 구간이라는 것이 있고 그 학생수 구간에 맞추어서 교사 수를 설정을 하고 모든 학교의 수를 다 더해요. 그렇게 되면 전체 교사 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99%가 결정이 되고 나머지 1%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적을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통폐합 학교가 몇 개 있는지 또는 타시도 전출 교원을 몇 명을 보냈는지 또 받아들였는지 네. 이런 걸 1% 범위 내에서는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 수를 기반으로 교원 정원이 결정된다. 그래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학급 수를 기반으로 하자. 사실 우리나라는 교원 정원에 대한 이 산정 기준이 2013년 이전에는 학급 수였어요.
그게 2013년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3조부터 35조까지가 폐지가 되면서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 33조로 이관되면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학급수가 중요하다.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급수가 상당히 중요한 게, 초등은 교육과정을 한 명의 선생님이 10개 교과를 다 가르치시니까 담임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급수인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다르죠. 아까 우리 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교과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필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과목을 산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학급수나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경제계나 이 교육계 밖에 계신 분들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되게 중요하게 따지세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생각을 해보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을 지원받으면 그 돈이 학생 한 명 한 명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학교가 예산을 받아서, 학교 회계가 그 돈을 받아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돼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면 답은 명쾌해지는 거죠. 학급수를 기반으로 가거나 또는 교과목을 기반으로 가거나. 우선 성과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우선 저희가 농산어촌 어떤 사업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전국 최초, 또 세계 최초, 또 우리 전남 교육청과 또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MOU를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는데 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도심에서는 과밀학교를 또 해소하는데 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1년도 1학기 때부터 아마 이게 시범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됐는데요. 그때 아마 82명이 우리 농산어촌을 신청을 했고, 또 55가구가 이렇게 가구 수로 보면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저희가 353명, 그리고 또 216가구가 이렇게 농산어촌을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거주지를 보면 기존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저희가 빈집, 또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또 어떤 이런 펜션, 또 연계성의 거주지 확보를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미래 교육, 또 지금 뭐 글로벌 K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애쳐도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가 됐는데 학생들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그 미래 교육이 준비가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을 먼저 기본적인 학생들 인구, 학령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먼저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했고요. 또 지금 우리 전남형 또 해외 비자, 이제 가족, 그러니까 체류형이죠. 이제 그런 정책을 지금 만들어서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지역에서 농산어촌을 떠나서 이제 해외까지 농산어촌 유학의 어떤 연계성이 본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진행함에 앞서서 또 예산도 중요하고, 우리 전라남도 의회에서 우리 학령 인구, 또 우리 아까 우리 학령 인구 실과가 진짜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예산을 많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학군 경계를 과감히 탈피한 전남 유학 공동체 특구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하나의 군 단위 안에서 사실 이제 유학 학교들이 몰려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군 단위 안에 인접한 3-4개 학교를 하나의 공동 학교로 묶고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 학생들이 그 학구에 있는 유학 학교에 어느 학교로든 전입하기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주자는 제안인데요. 동시에 이 특구 안에다가 우리 의원 말씀하신 그 학생 공동 기숙형 유학 학교라든가 또 가정이 머물 수 있는 정주형 마을을 좀 조성을 해줘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특구가 좀 운영이 되면 우리 소규모 학교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농산어촌 유학 대상은
도외 지역 학생이 전남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도내 과밀학 도심 지역의 과밀학급 학생들까지 확대하자고 하는 게 제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도시의 과밀 문제도 좀 해소하고 이렇게 또 학생 수 감소로 좀 어려운 학교들에게도 이제 숨통을 틔울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선생님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정철 의원님과 한번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예, 의원님 그 의원실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9월 1일자로 전국 최초로 학령 인구 정책과가 이렇게 시연됩니다. 우리 정철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네. 예. 그렇다면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인구 유입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유입을 위해서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농촌 유학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정답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농촌 유학에 대한 어떤 리뉴얼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해외 유학생 유치도 적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작은 학교를 어떻게 특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있는데요. 네. 이 수당은 학생들의 기본소득이자 교육 격차 해소와 지역 소멸을 막는 전남 학생 교육 수당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요. 이 사업이 국가 정책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어떤 공론화장을 자주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애들을 좀 잘 키워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연계해서 우리 전남만의 어떤 넓은 학교를 구축하는 데 어떤 목표가 있고요. 네 번째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금 운영 중인 전남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충실하게 해 나가면은 아마 어떤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령 인구 정책과는 결국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고 또 학상까지 책임지는 교육과 지역 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고 입이 잘 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제안 드리자면 전남 글로컬 인재 인증제는 지역 중심의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또 지역을 살리는 방안으로 제안한 정책입니다. 전남 학생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인증해주면 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주하거나 더 큰 세계 무대로 나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 끝에서 제안하게 됐고요.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인데 이 학생들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자신의 적성이나 진로에 따라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꿈을 찾아서 진로를 찾거나 지역에 정주하는 청년들을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또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 학생들의 유출보다 지역 청년들의 유출이 더 많다는 걸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지역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 전남의 22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태양광이나 조산업 그리고 농생명, 식품 이런 지역 산업과 관련된 지역 특화 교육 체계를 마련을 하고 학생들의 직무 역량이나 또 자격증, 인턴십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공신력 있는 인증서 형태로 부여하자는 게 이 제도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 인증서가 단지 학교 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로서 진학이나 취업 시에도 가산점이나 우대 혜택 등이 적용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글로컬이라는 말을 붙인 거는 지금 전남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컬 인재 양성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키운 역량이 결국엔 그 지역을 살리고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우리 전남 교육이 가장 세계적인 교육이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こうした場がアゴラという座談会として組まれたわけですけども、こうした話し合いがですね、この道の中であちらこちらでですね生まれることがすごい重要だなと思っています。実際にマウル教育共同体とかですね、いろんな場で学校とか地域が、これからのこの社会、未来、夢を語り合う場がいくつもですね開かれていると思います。そこでやはり考えないといけないのは、この地域を残すことが問題なのか、ね、学校を残すことが問題なのか、子どものためにどうあるのかっていう、何のために今この問題を考えているのかとか、我々はですねどういう生き方を大事にしていくのか、やはり単にそのソウルとか都市部に子どもたちを送り出すのではなくて、この地域で生きることとか、そういうスローライフですね、そういう暮らしをどう大切にしていくのか、そういうこと自体が非常に実はグローバルなんだっていうことで、価値をどう転換させていくのか。例えば適正規模の話をしましたけども、学校の適正っていうのはじゃあ小規模小さな学校っていうのは不適正なのかっていう、決してそんなことなくて、やっぱ小さいっていうことがすごく魅力的な、そういうものにどう変えていくのか、そうしたことをですねお互いに話をしていくことで、そういう今日共同とかですね協力の話がありましたけども、どうそういうふうに価値を共有して、一緒に協力して、その分かち合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そういうことでですね、このチョンラランドのですね魅力を発信していけたらと思っています。私もぜひ老後はこちらに来たいと思いますけども、一人で来てもあまり役に立たないと思いますので、いろんな形で応援できたらと思って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우문현답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네. 혹시 우문현답이라는 사자성어 혹시 아십니까? 선생님 출신이시죠? 그러시죠. 사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어떤 줄임말입니다. 예. 오늘 그 토론에서 제안하신 전남 드림 브릿지, 또 유학 공동체 특구, 또 중고 통합 운영 같은 아이들은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현장의 목소리이자 실천 가능한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교육 현장의 문제는 생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현장에 계신 청년 우리 교직원분들의 할 수 있다는 열정과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저는 평상시에 어떤 소신이 있습니다. 내가 웃어야 우리 아이들이 웃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제안들이 우리 권순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령인구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얻고, 또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과 청년 교직원들의 의견들이 꾸준히 반영되거나 혹은 이러한 의견들이 공유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그 전문 패널님들께서 제 제안에 상당히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딱히 없었네요.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진짜 애기가 28일 됐는데 애기 돌보는 것보다 이거 준비하면서 잠을 더 설쳤습니다. 근데 제 누추한 제안을 권순영 박사님의 귀한 말씀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그 학령인구 감소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 패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들었던 생각이, 나만의 고민은 아니었구나, 우리 모두의 고민이었고 다들 어디선가는 다들 고민을 해 주셨었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앞에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제 좀 힘을 좀 내보면 좀 행복한 그런 결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모두의 고민과 제안은 전남 교육의 내일을 여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